일단 가장 화제가 된 건 아무래도 현송월 단장의 노래와 우리나라 소녀시대 서현 씨의 공동 공연 뭐 이런 것도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리 전조가 있었어요.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 등 대표하고 북한 대표단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진 중에 서현 씨가 찍힌 사진이 있어가지고 서현 닮았는데 서현이 그냥 갔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국립극장에서의 공연도 문재인 대통령 일행 그 뒤쪽에 서현 씨가 있었어요. 근데 서현 닮은 애가 왜 있지 하던데 무대에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고요. 또 우리나라 30, 40대 그러니까 아이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면 이제 뭐 한물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슈퍼주니어도 그렇고 소녀시대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팀이거든요. 특히 소녀시대는 동남아시아에서 진짜 유명한데 그 정도의 그 인기가 북한에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정말 놀랐어요. 다른 걸그룹에 비해서 춤이 야하지 않으면서 소녀시대의 그런 활동이 칼군무가 정말 좋아한다. 북한 스타일이라고 딱딱 들어맞는 이게. 실제로 우리는 북한에 가면은 체제 찬양하는 노래만 부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부터 북한에는 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특히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히트하는 노래 중에 최고로 히트한 노래가 제2의 계래요. 뭐 옛날에 뭐 7080만 듣느냐 이것도 아니고 웬만한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보기를 막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그 현송월 단장도 노래를 불렀는데 그 반응이 공연 실황을 이렇게 저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송월 단장이 나와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딱 하니까 관중들이 이미 현송월은 몇 주 전부터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분도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래 불렀던 노래가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근데 그 노래가 막 나오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눈물을 여러 번 훔치더라고요. 계속 눈물을. 옛날 생각도 나고 김일성과 같이 싸우던 시절부터 생각도 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눈에 띄었던 게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이라는 그게 북한 측 표현되려면은 한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제목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못 알아봤어요. 한나가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한라산을 말하는 북한식 표현이더라고요. 현송월 단장도 노래 부를 때 한라라고 정확히 발음하더만요.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앉기를 현송월 단장이 우리가 마주봤을 때 맨 왼쪽에 그 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그 다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런 순으로 가는데 그 장면 보니까 정말 뭉클하더만요. 네,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섭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리허설 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준 점 그리고 이미 북측하고 다 조율을 한 상태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걸그룹 연예인 그래서 서현이기도 했고 노래 자체가 전부 다 편곡을 여성 위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다 가수가 여자였잖아요. 한 명 있었어요. 남자가? 그 나훈아 노래 불렀던 이 세상에 하나밖에. 근데 나훈아처럼 느끼하게 안 하고 굉장히 담백하게 하더만. 나훈아 씨 왜 느끼해요? 멋있다고. 아니 나훈아의 그 특유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남자 가수가 부르니까 맛이 안 나, 사실. 이 세상에 이런 느낌이 뽕기가 안 나고. 왜냐면 그게 북한에서는 뽕기가 예전엔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고.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북한 사람들이 그 공연장 같은 데 와서 노래 부르는 그 창법을 북방 창법이라고 해요. 클래식한 느낌이 좀 더 나지만 한국의 클래식하고도 좀 다른 뭔가 좀 스탠다드한 창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남한에 와서 이번에 공연한 걸 보면은 무대 매너, 복장, 창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거죠. 문성근 씨 해설을 들어보니까 이게 창법이 8, 90년대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약간 그 서양의 어떤 그 창법이 많이 녹아들어서 이 가사 전달력보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더 치우쳐진 그래서 듣기에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대 매너도 죽여주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 가사가 있는 노래만을 보게 마련인데 거기서 연주한 연주곡들이 있어요. 정말 세련됐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봐도 그렇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비화를 알려줄까요? 설 특집으로 나가는 방송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막 피아노 치고 막 바이올린 막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악단 연습하지 않을 때는 보통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은 손을 안 쓰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 때는 가서 삽도 파야 되고 뭐 돈도 일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다루는 악사들은 밖에 나가서 일 안 시킨대요. 손이 망가져서 연주를 못 할까 봐. 북한에서요. 저는 공연 끝나고 나서 지금 되게 유명한 사진이 되어 있는데 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이렇게 양손으로 꼭 붙잡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보면서 어찌나 나 같은지. 나라도 저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냥 우리가 처음 봤던 그런 북한의 그런 이미지라던가 북한 어느 나라의 특사라던가 이런 이미지 뻣뻣한 이미지여서 많이 좀 요화시킨. 그 부분은 그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김여정은 북한으로부터 온 밀명을 받은 일종의 특사 같은 거잖아요. 요거를 문쿨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사진 찍었을 때 그 표정들만 아빠 바라보듯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설명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일단 더 깊은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김여정 등 사실은 김영남 위원장이 대표인데 김여정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모습이고요.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김여정은 정확히 말하면 북조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왕조 국가의 일종의 공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권이 없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의 공주라면 의미가 없겠지만 실권자가 바로 자기 친오빠인 거고 김정일 왕조 때는 공주인 그런 거기 때문에 북조선의 왕의 여동생인 거죠. 김영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였었거든요. 네, 김영남 위원장은 그냥 형식적인 대표로서 판을 깔아줬다면 그 실질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교류했던 건 김여정 부부장이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 온 공연당들은 육로를 통해서 경의선 쪽으로 차를 타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김여정 등 고위급 대표단의 일정을 한번 큰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일입니다. 전용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평창으로 이동을 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10일에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접견 및 오찬이 있었고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했고 문 대통령과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공동 관람을 했습니다. 1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최 오찬에 참석을 했고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서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습니다. 예. 이제 뭐 4번 만났다 5번 만났다가 있는데 처음에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에 리셉션에서 한 번 만났어요. 리셉션에서 한 번, 개회식에서 2번, 다음에 청와대 접견 및 오찬에서 3번,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경기 공동 관람하면서 4번, 그리고 삼지연 악단 서울 공연 관람하면서 5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5번 만나고. 이런 일정 속에 김여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막 쏟아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김여정이 들고 들어왔던 파란색 파일. 네. 거기에는 이제 국무위원장이라고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그 파일이 들어있었고 그 파일은 그 친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모 언론들이 이제 그거를 뭐 알아냈네 많이 하는 것은 다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우리 일반적인 나라들하고 정치 시스템이 다르니까 도대체 그 호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노동당이 있고 그 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위에 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인 거고 그 대통령 위에 당 대표가 따로 이제 나라의 주인의 개념으로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직함이나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여정의 직책이 더 뭔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목이 굉장히 섹시하죠. 선전선동부. 다음에 제1부부장. 그 부부장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제1부 부장인 건지, 제일 첫 번째 부부장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말하는 제1 부부장인 건지 너무 궁금해. 내가 봤을 때는 부장이 따로 있고, 예. 부부장이 여러 명 있는 거죠. 그 중에 제1부부장이니까 사실은 부장은 따로. 넘버2. 그러니까 부장은 따로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김여정보다는 실권은 없지만, 대외적인 나이라든지 경력 등에 있어갖고, 김여정이 부부장 중에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전선동부 넘버2를 의미하는 제1 부부장. 네, 사실상의 넘버원이지. 예.
북한 전체를 통틀어도 넘버 2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왔던 메시지 중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 북위에 오시라 예. 이 초청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답은 여건을 만들어서 참석하겠다. 방문하겠다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건을 만들어서 방문하겠다 요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말 내내 난리가 났었잖아요. 북한으로 오라는 초청을 그렇게 쉽게도 빨리도 했구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굉장히 적절했죠. 즉석에서 갈게요 이렇게는 안 하고 여건을 미국하고 만들어서. 지금 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 말을 뒤집는 거여서 한 단서는 달아야죠. 북한으로의 초청에 대해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반응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응, 그리고 미국의 반응, 일본의 반응인데 미국의 반응은 방송하기 얼마 전에 오늘 펜스 부통령의 반응이 나왔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 안 한 채로 북한이 가능한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회방을 넣고 있고요. 일본 언론들은 지금 그러고 있고 중국 언론들은 어쨌건 그걸 해결하려면 가라 이런 분위기고요. 이건 굉장히 엄중한 대단한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북한 핵이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한 것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폭탄선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뜻은요. 제가 주말 내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막 이너피스 먹고 또 잡으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가슴이 설레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김여정의 특사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초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특사의 말이었든 가지고 온 공식 문서였든 간에 나는 핵 폐기의 용의가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핵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저도 북핵을 폐기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야당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명목상 바로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려면 이 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유엔이 지금 분명하게 지금 그 핵을 이유로 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인 레토릭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 저도 주말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이너피스. 이너필스 2병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자긴 했는데 결국에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거였어요. 단계적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을 딱 발표하고 육자회담 같은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 미국도 이미 천명했잖아요. 이 전략적 인내는 끝내겠다. 그래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협상의 빌미를 그런 식으로 내놓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 이번에 그 북대표단의 방남 결과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브리핑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장 예측 가능한 발언의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정상 간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가능한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발언을 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친서에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포괄적 협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해왔던 하나의 그 외교 이데올로기입니다. 평화협정과 핵폐기 이거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평화협정 맺으면 우리 군사력 포기할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북한의 입장은.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도 공식 발표 브리핑 자료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포괄적 협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고요. 이 통일부 자료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전에 북한의 그 대표단들이 오고 나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와서 북한과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북한 대표단과는 노력하는 모습이 화면에는 잡혔지만 화면에는 그렇게 잡혔어요.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얼굴 안 부딪히기 위해서. 그렇지만 북한 대표단이 친서를 전달하고 대통령을 초청하고 하는 단계에서 나온 내용들이 미국과 공유가 되고 펜스와 트럼프가 끊임없이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나온 결론은 포괄적 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진전이 돼가는 모양새가 보이는 거거든요. 저쪽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수구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뭔 개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김여정이라는 특사가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김정은의 신년사도 우리가 봐왔다시피
김정은의 목표는 핵 개발이 아니에요. 예. 이거 완전 착각인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대를 이어서 뭔가를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자기 자신들도 나름대로 잘 사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은 체제 보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 사람들이 뭐 김정은 다음에 또 자식이 나와서 또 뭐 대를 이어가서 뭔가를 한다 이런 것은 속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 6.25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과 미국이 싸운 거거든요. 네. 전쟁이 그렇다고. 네. 그래서 아직도 휴전 상황이잖아요. 종전 선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전쟁이 지금 멈춘 지가 수십 년 됐을 뿐이야.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정권이 들어서거나 그러면 막 북한 불바다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약소국인 나라가 미국 같은 데서 헛기침 한번 하면 막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의적으로 핵을 만든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고 그 상황에서 핵을 우린 쥐고 있을 거야.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이게 아니고 이제 핵을 다 만들었으니까 카드로 써먹어야죠. 그러면 친서를 갖고 오거나 어떤 그 서로 간의 대화에 있어가지고 문서로 명기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뉘앙스가 이럴 수 있다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핵 포기란 말을 안 해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거기에는 핵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펜스의 반응. 펜스가 한 말이 난 더 훨씬 반초가 됐는데 평창 이후에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가 펜스가 가장 최근에 지금 내놓은 메시지거든요. 예. 그럼 뭐예요 그게?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만들어지면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가 미국이 또는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예. 근데 그 상황에서 펜스가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건 이미 김여정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측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긴밀하게 서로가 협의가 된 발언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포기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포기할 수 있다. 미국과 대화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이라고 두루뭉술 말해도 다 알아먹는 거죠. 오, 재밌네요. 우리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김여정 씨가 당선전 선동부 제1부부장이잖아요. 당선전 선동부라는 게 북한에서 얼마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해요. 그냥 뭐 부부장 뭐 차관급보다 조금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당은 곧 국가예요. 당과 국가가 동일체거든요. 그 상황에서 당을 움직이는 조직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 생활지도하고 당 정책지도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북한에서는. 그중에 당 정책지도 빼고 당 생활지도에 또 두 개가 큰 핵심 부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당 조직지도부 또 하나는 당 선전선동부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지도부는 뭔지 알겠죠. 조직을 만들어고 구성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고요. 당 선전선동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옛날부터 김정일의 측근 직속 부서였어요. 김정일의 직속 부서. 무슨 말이냐면 이 당선전선동부가 갖고 있는 것은 핵심은 요겁니다. 당선전선동부는 북한 전체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과 이념을 확립하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부서예요. 이게 그냥 미디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 부서이고 거기에서 북한 이데올로기를 지금도 여전히 장악하고 북한을 유지해서 끌고 나가는 체제를 유지해서 끌고 나가는 핵심적인 인사들이 거기서 배출이 됩니다. 무력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기초라고 봐야 돼요. 북한에. 그런 게 당선전선동부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게 김여정이고요. 선전선동부가 맡고 있는 공식적인 임무는요. 선전활동사업 총괄지도 아까 마차님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다음에 사상교육 및 출판물 통제 국내외 출판물 검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적인 사상을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서고 김정일의 측근 부서였기 때문에 김정은의 핵심 부서이기도 해요. 박정희 정권 때 북한으로 특사가 가는데 보통 우리 양기부장 정도가 가서 그 정도로 대남 대북 특사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사람들인데 서열이 사실상 무시되는 그렇죠. 예. 김여정이 직접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들고 온 거거든요. 김영남이 최고 국가 수반이 쩔쩔매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분위기 속에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김여정을 통해서만 메시지는 준 게 아니죠. 건군절, 열병식도 상당히 축소하고 생중계 안 하면서 나는 그거를 이제 농반진반으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도 할 건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그 영향을 주지 않겠다도 있지만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소규모로 축소해서 해줘. 우리도 했으니까라고 이렇게 상대적 명분의 무게를 맞춰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도 보면은 북한의 체제랑 관련 있는 노래는 싹 뺐다고 하니까. 네, 가사도 네. 많이 바꾸고 했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따 네.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어느 미친놈들이 김일성 가면을 들고 뭐 응용을 하네 말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이건 아닌 거고. 어쨌건 그렇게 되면 이제 특사가 김여정 부부장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특사를 누구를 보내야 될 거냐. 벌써 그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지금 김홍걸 민화협 위원장이 한 예. 말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나 이낙연 총리 정도는 가야 된다. 어떤 그 무게에 있어가지고. 예, 예. 명종님 보내면 딱 좋은데. 우리 민정수석이 가면 되는데 뭐. 임종석 실장도 방점이 찍힐 수 있을 만큼 비중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또 다른 사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직은 공직에 나서지 않은 사람 중에서 특사가 움직일 확률도 사실은 있어요. 뭐라고 말하기는 꼭 집어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이 아닌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하십시오. 누구? 문성근? 괜찮다. 아니, 진짜 괜찮네. 괜찮다. 예, 문익환 목사님 아들이면. 저는 예. 비슷한데 문성근 씨하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최소한 많은 실권을 쥐고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아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 가야 된다고 보고 북한이 받아들이기에도 정치적 비중이 있거나 공식 직함을 맡고 있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할 사람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은 투트랙으로 가야 돼. 삼지연 악단이 와서 하면 벌써 누굽니까?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톤 대회 같은 걸 평양에서 개최하는 뭐 행사에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화 행사, 문화 교류가 계속 돼. 아래에서는 밑바닥에서는. 그리고 위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프레임 자체는 사실 맞지 않는 거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북핵 해결이 아니고 자기들 생존권에 관련해서 어떤 그 협상에 있어서의 키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누가 가든 간에 어떤 사람이 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물론 미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사실 여식행위예요. 북한에 그렇죠. 대한 대북 제재가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돼. 북핵을 포기한다고 하니 풀어준다 이런 관점으로 가고 트럼프 입장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 일성을 내왔던 것들이 북한의 핵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가시적 성과가 보이면 트럼프의 세계적 리더십이 올라가요. 그리고 내실을 추구할 수가 있어. 그거 김민석 원장의 아이디어인데 미국이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권 같은 게 온다 그러면 서로 간에 금상첨화인 거예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그게? 사실 그 국제사회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거봐 제재하니까 통하잖아. 압박하니까 통하잖아. 이거를 트럼프는 자기의 그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펜스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대화까지 남북 대화까지 서로 대화하는 대화 국면을 지지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ICBM이나 핵 개발을 하지 않고 대화의 국면으로 나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반대이라고 하면 더 강한 제재가 들어가겠지만 미국은 현재 올림픽이 끝나는 순간 제재는 원상복귀가 될 거예요. 대북 제재는. 그리고 해상봉쇄라든지 뭐 이런 계속 얘기를 흘리고 있거든요. 하지는 않으면서 지금 말만 흘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재에 의해서 대북 제재의 효과를 자기들이 봤다라고 효과를 인정을 하면서 계속 제재를 가는데 대화에 나오면 풀어줄게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업적이에요. 이제는 북한과 대화가 돼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포괄적 협의 이 포괄적 협의 단계까지 나가면 트럼프 재선됩니다. 노벨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과감하게 양보해 줄게 내가. 김정은의 핵 개발에는 핵 개발로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이 핵을 이용한 국제사회로의 개방이에요. 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너무 빨리 치고 나가는 개념으로 우리 지금 이 방송의 메시지가 북 핵 포기라고 하면 처음에 아마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선 너무 빨리 치고 나가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이니까 분위기 그렇게 만들고 10년사부터 계속 분위기를 띄워왔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등등의 반응이나 논평은 사실상 쓰레기에 가까운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폐기 못할 거야라는 전제로 놓고 논평이 나오니까 쓰레기 같은 논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김정은에게는 핵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한번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차님의 이쁜 목소리로는 느낌이 안 와서 우리 개망나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느낌이 확 오네. 아우 장재원 아우. 핵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명백한 이적 아우 씨발로. 개소리야. 예, 첫 줄에 벌써 여기 나오죠. 다시 제대로 읽어줘요. 이것도 뭐 우리가 이거 예. 들으시는 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장재원의 논평. 핵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명백한 이적 행위임을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 예술단 공연을 함께 관람한 것을 비롯해 북한 김씨 왕조 세습 공주님을 2박 3일 동안 무려 4번이나 모셨다. 4번을 모시는 동안 북핵의 핵자라도 꺼내 보았는가? 잠깐만요. 대통령이 하는 이런 외교적 행위가 이적 행위라고요? 이거는 거의 내란선 동죄에 버금가는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장재원이가.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 행위를 엄청나게 하셨네요. 그 박근혜의 러브레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한테 보냈다는 그 러브레터는. 아니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사진도 찍었잖아. 네. 또 어떡할 건데? 대통령이 방북하면 이게 이적 행위면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도 다 이적 행위였네요. 그 다음에 2박 3일 동안 무려 4번이나 모셨대요. 높임말은 지들이 아니, 쓰고. 손님이 오면 모시는 거 맞죠. 왜 손님을 모신다고 하지? 그러면 손님을 그냥 대충 치르니? 이게 무식한 새끼. 4번 모시는 동안 북핵의 핵자라도 꺼내 보았는가? 그거는 외교적인 거기 때문에 니들은 당연히 몰라도 되는 거야. 핵자를 꺼내는 것도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고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지. 손님이 오자마자 니들 핵은 이렇게 말하면 미친 새끼 진짜. 아니 이번에 박람한 북한 대표단 중에요. 우리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은근히 껴서 왔다 갔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일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왔다 갔어요. 김창선이라고. 네. 네.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왔다 갔거든요. 뒤에서 핵자 얘기가 오고 갔는지 너는 솔직히 알 필요도 없다 장재원이야. 자, 다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핵심 인사들은 앞다투어 북한 김씨 세습공주를 알현하며 식사 대접 경연을 벌였다고 한다. 국무총리가 주최한 만찬도 있었고요. 비서실장 만찬도 있었고, 국정원장이나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웃긴 거예요. 일본의 왕, 영국의 왕,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오면은 이렇게 세습 공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왕조 국가인 걸 어떡하냐? 아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혼밥 홀대를 받았다고 그렇게 관광되고 난리 치르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정상급 인사가 왔는데 혼밥하면 안 되잖아요. 독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것을 중국에서 보여주는데 혼밥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은 없었죠. 다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집단의 수괴들을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인가? 이들에게서 북핵 폐기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믿어. 정권을 위한 대접인가? 국가를 위한 대접인가? 이 논평이 얼마나 쓰레기 같냐면은 한 번도 진지하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새끼들의 아주 정말 말초적인. 거기다가 근본적으로 정말 뿌리부터 싸가지가 존나 없어 진짜. 그러니까 100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손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손님이 2박 3일 동안 우리 집에 왔으면 최소한 내 안방은 못 내주더라도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주는 게 손님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김정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그 핵 개발 자체가 남한을 상대로 쏠 그 무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했고요. 수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얘들은 딱 그런 식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올림픽 유치에서는 북한이 참여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선전하기가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법으로까지 명시를 해놓고 이제 와서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일베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남한의 핵발전소 비리가 훨씬 더 무섭죠. 우리들한테는. 근데 이 내용 전체적으로는 자기 지지자들한테 뿌릴 카톡용 논평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씨 세습 왕조 공주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동안 미국 부통령은 변방의 손님으로 밀려났고 북한은 한미 갈등 유발과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실리까지 챙겼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대화 구걸만으로는 북핵 폐기가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기 힘들다는 현실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방북은 핵개발 축하사절단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볼 수가 없네. 왜 짱돌이라도 들고 한번 길거리로 나와보지. 그러니까 미국 부통령은 변방의 손님으로 밀려났고 북한은 한미 갈등 유발과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실리까지 챙겼다.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미국은 펜스 부통령을 보냈을까요? 개막식에. 격을 맞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가 왔으면 북한 대표단과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을 맞춰서 한 단계 낮춰준 거고요. 미국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펜스로부터 사실은 펜스는 실무자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그 미국 정부 당국과 조율하는 선을 해서 움직였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온 대표단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펜스가 홀대를 받았다고 펜스 억울해. 그래서 너희들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쓰레기 인정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남북관계를 엄청나게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실 더 강력하게 핵을 만들도록 만든 원죄를 갖고 있는 게 이명박근혜입니다. 니들이 핵 만드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화도 못해. 그래 놓으면 직접 가서 쳐 부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키우기만 했어요. 암덩어리를. 그래놓고 또 뒷구녕으로는 돈을 또 내줬죠. 천안함 사건은 예. 우리가 했다고 해줘. 이런 짓거리 했던 정권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 구걸이라니요. 대화 구걸이라니. 그러면 대화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있어서 북한은 핵 수도 없이 만들어대고 그러다가 참다 못한 미국이 폭격하자 해서 북한 폭격해놓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아무 피해도 안 봐요? 그리고 솔직히 아주 그냥 우리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화 구걸을 언제 했습니까? 북한이 와서 구걸했지. 그렇잖아요. 아니, 구걸이라는 표현은 이 개새끼들이 쓴 거기 때문에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구걸은 빼고. 이게 서로 협상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내민 손을 잡아주고 다시 화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협상으로 진입하는 거지. 이게 내가 요구하는 거 듣기 전에는 나 절대 말도 안 해. 이게 무슨 협상이에요, 그게. 제1야당 정도 되면은 전반적으로 큰 판에서 봐야죠. 일단 가장 목적이 아까 여기 정권을 위한 대접인가 국가를 위한 대접인가. 이 논평은 뭐예요? 자기들의 쓰레기 인증 논평밖에 더 되냐고.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평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존하는 세력이고 현존하는 핵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그 핵도 6.25 이후에 역사적 틀로 보면 자유적 조치예요. 그게 명백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북한 스스로가 예. 갖는 일종의 연장도 같은 개념이라고. 예. 그건 수도 없이 다 알려진 거고. 그 핵을 개발해서 남한에 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쟁 침입으로부터 최소한의 자기들을 지키는 자위권 행사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관점이면 그게 정치의 묘미잖아. 그걸 푸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만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이 만남 자체를 내가 만약에 제1야당 대변인이면 그 북핵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그래서 평화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죠. 더 많이 만나고 더 예. 귀하게 귀하게 대접하고 더 북한을 많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죠. 이게 지금 우리 경제 현실에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해요? 근본적인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노동력만 빨아먹고 서로 착취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북한이라는 상대방 국가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대륙과 이어져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영토가 확장되는 마지막 남은 방법이 이거 평화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통일이고 뭐고 간에 그냥 막 싫은 거. 근데 이 새끼들은 지들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 평화 쪽으로는 안 갈 거예요. 왜냐면은 평화 체제가 정착되는 순간 친일 문제, 그리고 대기업 재벌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들이 보수라는 탈을 쓰고 보수 정치인양 날뛸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대륙과 영토로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이어지고 이 정치 사상이 계속 여러모로 유입되고 교류되기 시작하면 얘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단번에 드러나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이 집단이 얼마나 쓰레기 같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그 여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북한에 돈을 줬어요. 뭐 인도적 차원이나 예. 뭐냐 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냐는 게 또 열받는 게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박근혜가 파면 당하지 않고 올림픽의 개막 선언도 박근혜가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논평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환영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들이 이렇게 말했지. 정권을 위한 대접인가? 국가를 위한 대접인가?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최소한 국가가 먼저이지 않은 세력이라는 걸 바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방법이 뭐가 있냐고. 북한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서 특사 중에 실권자가 내려와서 평화 무드를 만들어 주는데 부단히 끊임없이 쓰레기 같은 논평을 지금 막 생산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성질 같으면 진짜 자유한국당 그 당사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다 멱살잡이 해가지고 다 끌어내려와서 무릎 꿇려버리고 싶을 정도의 정말 악의적인 쓰레기 같은 논평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런 남북 평화 모드의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인내를 한 거잖아요. 예. 드디어 이제 딱 자동차 키를 이제 시동을 건 거야, 이거. 지금. 드라이버 문. 그렇지.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초를 치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의 논평은 그만큼 위기감의 반증이죠. 존재 가치가 계속 사라지고 있으니까. 말이라도 좀 세게 해보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짠합니다. 어차피 애잔하죠. 이게 운명은 정해져 있고 사라질 그 운명이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는 것 같아요. 이 장제원이 제대로 된 논평을 하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할 게 아니고 김정은에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제대로 논평을 하려면 김정은에게 왜 평화무도로 나오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린 그거 싫다. 우리하고 약속한 대로 내 상상이지만 우리하고 약속한 대로 세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걸 왜 문재인 정부에게 따지냐고. 자기들이 잘못은 다 해놓고. 안 그러면 예전에 그 박근혜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연서. 예, 연서. 그렇게 연서를 보냈던 그 루트로 다시 편지를 보내야죠. 총 한 방만 쏴줘. 이거는 그냥 묻자고 하는 음모론이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진 않아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그분들한테 도는 카톡 중에 정말 재밌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월 25일까지예요. 왜요? 보궐선거래. 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2월 25일이 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가 중간에 물러났으니까 네. 박근혜의 임기까지만 한다. 보궐선거 개념으로 뽑혀서 2월 25일까지가 임기래. 굉장히 문자 받아보는 사람은 행복하겠네요. 근데 법에 보면은요, 헌법에 보면은요, 대통령의 권리 시에는 최소한 대통령만큼은 보궐선거 개념이 없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카톡 내용이 정말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2월 25일까지 다시 하자. 다시 하자. 5년짜리 임기 다시 시작하자. 우린 지금 괜찮네. 까먹은 게 너무 아까워 죽겠어. 1년이 거의 다 와가는데.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왜 지난 연말에 대선 있는 줄 알고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장제원도 지금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한심한 자들이에요. 진짜 이게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실존하는 세력, 존재에 대해서 그냥 이게 깔아뭉개고 가자는 거잖아. 핵이 있는 것도 무시하고 가야 되고 북한도 무시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존하는 것들은 북한도 나라고 핵이 있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고 핵을 개발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 핵이 실존하는 안보 위협인 것도 사실 있지만 그 핵의 안보 위협을 키운 게 그들이에요. 관리를 못해서 키운 것도 있지만 북핵은 남한을 향해 쏠 목적으로 한 번도 개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거 우리한테 쏠 거잖아 하면서 안보 위기를 부추겼던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안도 없이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와 장제원 때문에 망한다는 게 맞아요. 한 번쯤 성숙한 논리로 저 핵을 어떻게 진지하게 우리 모든 민족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볼까. 북한 당신들의 입장도 이해한다. 체제 보장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래서 진지하게 풀어서 한반도에는 비핵화, 우리도 찬성하잖아요. 한반도에 핵 있으면 우린 기분 나쁘잖아. 단 자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얼마나 민족적으로 큰 틀에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단 한 줄도 없는 이런 쓰레기 같은 논평을 하고자 빠졌다. 정말 분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와 민족 이런 이야기까지 확대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각 개인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으면 평화체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역대 정권이 아무리 떠들어도 왜 4만 달러를 도달하지 못하느냐.
기본적인 평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평화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멀리 뭐 역사 의식, 뭐 정치, 국가, 민족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나를 위해서라도 평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제원 같은 쓰레기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유사 이래로 한 국가에서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국가의 안보 상황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낸 국가가 유사 이래로 없습니다. 집권 세력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집권하지 못했다고 국가에 존망이 걸리고 국가에서 이런 큰 대형 행사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어깃장만 놓는 나라는 없었어요. 하물며 미국도 안 그래요. 북한도 안 그렇고, 북한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그렇고, 미국도 안 그러고요. 일본도 안 그러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유한국당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발언들을 하는 정당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건 정말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큰 수치예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해 간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정당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뿌리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꼽아보자면 고위급 대표단하고 오찬할 때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문씨 집안에서 애국자를 많이 배출했다. 문익점이 부대에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와 인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 문익환 목사도 같은 문씨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준비해 오시면 되네. 근데 그렇죠. 저는 이게 어떻게 문익환 목사를 언급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조금 놀랬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한 언어의 억양이나 말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오징어와 낙지는 남북한이 정반대더라. 이렇게 이제 약간 재밌는 이야기로 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기는 하는데 지금 이전만 해도 문익환 목사나 문성근 대표를 언급을 하는 것,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막 되게 힘들었다가 갑자기 대통령과 남북한이 한자리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문익환 목사와 같은 문씨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 그리고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그 동생분인 문동환 목사를 지난해에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이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문익환 목사는 방북도 하신 분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정말 잘하는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도 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북한에서는 문익환 목사를 잘 알지. 이거를 그때 다시 한번 탁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익환 목사 이분은 고인이 되셨지만 살아생전에 사실은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그런 소임을 갖고 움직이셨던 분이거든요. 예, 문재인 평생을-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적도 있죠. 예, 평생에는 예. 그런 소임을 갖고 살아오셨던 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어 오잖아요. 미국과의 어떤 조율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사가 한번 가서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한번 맞춰보는데 제 생각에는요 4월 안으로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척박해. 이 문제는 막 달궈졌을 때 왜 그 대장간에 가면은 불로 막 달궈졌을 때 때리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수구 세력들도 트럼프가 용인해주는 분위기면 찍소리 못합니다. 트럼프나 미국 쪽에서 빨리 핵 문제 풀자 서둘러 나서는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3월 4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박근혜가 그런 방식이었잖아. 내부적으로 큰 사건 치려면 꼭 순방을 가더라. 이명박이요 올림픽 끝나고 나면 들어가야 돼서 저는 올림픽 끝나자마자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만해. 이명박을요? 아니 데리고 간다고 내가 안 돼. 방송해야지. 그게 한라산을 말하는 북한식 표현이더라고요. 현송월 단장도 노래 부를 때 한라라고 정확히 발음하더만요. 백두 한라는 내조국.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안기를 현송월 단장이 우리가 마주봤을 때 맨 왼쪽에 그 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그 다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런 순으로 가는데 그 장면 보니까 정말 뭉클하더만요. 네,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섭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리허설 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준 점 그리고 이미 북측하고 다 조율을 한 상태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걸그룹, 연예인. 그래서 서연이기도 했고 예. 노래 자체가 전부 다 편곡을 여성 위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다 가수가 여자였잖아요. 예. 한 명 있었어요. 남자가? 그 나훈아 노래 불렀던 이 세상에 하나밖에. 근데 나훈아처럼 느끼하게 안 하고 굉장히 담백하게 하더라. 나훈아 씨 왜 느끼해요? 멋있다고 해. 아니 나훈아의 그 특유 캐릭터가 있기 예, 때문에 예. 북한의 남자 가수가 부르니까 맛이 안 나, 사실. 이 세상에 이런 느낌이 뽕기가 안 나고. 왜냐면 그게 북한에서는 뽕기가 예전엔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고.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북한 사람들이 그 공연당 같은 데 와서 노래 부르는 그 창법을 북방 창법이라고 해요. 클래식한 느낌이 좀 더 나지만 한국의 클래식하고도 좀 다른 뭔가 좀 스탠다드한 창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남한에 와서 이번에 공연한 걸 보면은 무대 매너, 복장, 예. 창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거죠. 문성근 씨 해설을 들어보니까 이게 창법이 8, 90년대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약간 그 서양의 어떤 그 창법이 많이 녹아들어서 이 가사 전달력보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더 치우쳐진, 그래서 듣기에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대 매너도 죽여주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 가사가 있는 노래만을 보게 마련인데 거기서 연주한 연주곡들이 있어요. 정말 세련됐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봐도 그렇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비화를 알려줄까요? 설 특집으로 나가는 방송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막 피아노 치고 막 바이올린 막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악단 연습하지 않을 때는 보통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은 손을 안 쓰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 때는 가서 삽도 파야 되고 뭐 돈도 일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다루는 악사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안 시킨대요. 손이 망가져서 연주를 못 할까 봐. 북한에서요. 저는 공연 끝나고 나서 지금 되게 유명한 사진 반응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응, 그리고 미국의 반응, 일본의 반응인데 미국의 반응은 방송하기 얼마 전에 오늘 펜스 부통령의 반응이 나왔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 안 한 채로 북한이 가능한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회방을 놓고 있고요. 일본 언론들은 지금 그러고 있고, 중국 언론들은 어쨌건 그걸 해결하려면 가라, 이런 분위기고요. 이건 굉장히 엄중한 대단한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북한 핵이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한 것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폭탄 선언하겠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뜻은요. 제가 주말 내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막 이너피스 먹고 또 자보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가슴이 설레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김여정의 특사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초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특사의 말이었든 가지고 온 공식 문서였든 간에 나는 핵 폐기의 용의가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핵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저도 북핵을 폐기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야당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명목상 바로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려면 이 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유엔이 지금 분명하게 지금 그 핵을 이유로 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인 레토릭을 내놔야 돼요. 그게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 저도 주말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이너필스 2병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살긴 했는데 결국에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거였어요. 단계적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을 딱 발표하고 육자회담 같은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 미국도 이미 천명했잖아요. 이 전략적 인내는 끝내겠다. 그래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협상의 빌미를 그런 식으로 내놓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 이번에 그 북대표단의 방남 결과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브리핑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장 예측 가능한, 그리고 삼지연 악단 서울 공연 관람하면서 5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5번 만나고 이런 일정 속에 김여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막 쏟아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김여정이 들고 들어왔던 파란색 파일. 거기에는 이제 국무위원장이라고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그 파일이 들어있었고, 그 파일은 그 친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모 언론들이 이제 그거를 뭐
뭐 알아냈네 많이 하는 것은 다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우리 일반적인 나라들하고 정치 시스템이 다르니까 도대체 그 호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노동당이 있고 그 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위에 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인 거고 그 대통령 위에 당 대표가 따로 이제 나라의 주인의 개념으로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직함이나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여정의 직책이 더 뭔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목이 굉장히 섹시하죠. 그렇죠. 선전선동부. 다음에 제1부부장. 그 부부장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제1부 부장인 건지, 제일 첫 번째 부부장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말하는 제1 부부장인 건지 너무 궁금해. 내가 봤을 때는 부장이 따로 있고 예. 부부장이 여러 명 있는 거죠. 그 중에 제1부부장이니까 사실은 부장은 따로 넘버 2. 그러니까 부장은 따로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김여정보다는 실권은 없지만 대외적인 나이라든지 경력 등에 있어갖고 김여정이 부부장 중에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전선동부 넘버 2를 의미하는 제1 부부장. 네, 사실상의 넘버1이지. 예. 북한 전체를 통틀어도 넘버2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왔던 메시지 중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 북위에 오시라 예. 이 초청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답은 여권을 만들어서 참석하겠다. 방문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야. 여권을 만들어서 방문하겠다 요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말 내내 난리가 났었잖아요. 북한으로 오라는 초청을 그렇게 쉽게도 빨리도 했구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굉장히 적절했죠. 즉석에서 갈게요 이렇게는 안 하고 여권을 미국하고 만들어서. 지금 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 말을 뒤집는 거여서 한 단서는 달아야죠. 북한으로의 초청에 대해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대연이 있는데 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이렇게 양손으로 꼭 붙잡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보면서 어찌나 나 같은지 나라도 저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냥 우리가 처음 봤던 그런 북한의 그런 이미지라던가 북한 어느 나라의 특사라던가 이런 이미지 뻣뻣한 이미지에서 많이 좀 요화시킨. 그 부분은 그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김여정은 북한으로부터 온 밀명을 받은 일종의 특사 같은 거잖아요. 요거를 문쿨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사진 찍었을 때 그 표정들만 아빠 바라보듯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설명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일단 더 깊은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김여정 등 사실은 김영남 위원장이 대표인데 김여정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모습이고요.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김여정은 정확히 말하면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왕조국가의 일종의 공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권이 없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의 공주라면 의미가 없겠지만 실권자가 바로 자기 친오빠인 거고 김정일 왕조 때는 공주인 그런 거기 때문에 북조선의 왕의 여동생인 거죠. 김영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남 위원장은 그냥 형식적인 대표로서 판을 깔아줬다면 그 실질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교류했던 건 김여정 부부장이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 온 공연당들은 육로를 통해서 경의선 쪽으로 차를 타고 들어갔고요. 다음에 김여정 등 고위급 대표단의 일정을 한번 큰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일입니다. 전용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평창으로 이동을 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10일에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접견 및 오찬이 있었고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했고 문 대통령과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공동 관람을 했습니다. 1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최 오찬에 참석을 했고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서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습니다. 예. 이제 뭐 4번 만났다 5번 만났다가 있는데 처음에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에 리셉션에서 한 번 만났어요. 리셉션에서 한 번, 개회식에서 2번, 다음에 청와대 접견 및 오찬에서 3번,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경기 공동 관람하면서 4번. 일단 가장 화제가 된 건 아무래도 현송월 단장의 노래와 우리나라 소녀시대 서현 씨의 공동 공연 뭐 이런 것도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리 전조가 있었어요.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 등 대표하고 북한 대표단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진 중에 서현 씨가 찍힌 사진이 있어가지고 서현 닮았는데 서현이 그냥 갔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국립극장에서의 공연도 문재인 대통령 일행 그 뒤쪽에 서현 씨가 있었어요. 이제 서현 닮은 애가 왜 있지 하던데 무대에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도 벌어졌었고요. 또 우리나라 3, 40대 그러니까 아이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이면 이제 뭐 한물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슈퍼주니어도 그렇고 소녀시대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팀이거든요. 특히 소녀시대는 동남아시아에서 진짜 유명한데 이 그 정도의 그 인기가 북한에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정말 놀랐어요. 다른 걸그룹에 비해서 춤이 야하지 않으면서 소녀시대의 그런 활동이 칼군무가 정말 좋아한다. 북한 스타일이라고 딱딱 들어맞는 이게. 실제로 우리는 북한에 가면은 체제 찬양하는 노래만 부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부터 북한에는 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특히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히트하는 노래 중에 최고로 히트한 노래가 제2의 계래요. 뭐 옛날에 뭐 7080만 듣느냐 이것도 아니고 웬만한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보기를 막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그 현송월 단장도 노래를 불렀는데 그 반응이 공연 실황을 이렇게 저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송월 단장이 나와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딱 하니까 관중들이 이미 현송월은 몇 주 전부터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분도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래 불렀던 노래가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근데 그 노래가 막 나오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눈물을 여러 번 훔치더라고요. 계속 눈물을. 옛날 생각도 나고 김일성과 같이 싸우던 시절부터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눈에 띄었던 게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이라는 그게 북한 측 표현되려면은 한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제목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못 알아봤어요. 한나? 한나가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